네, 오전장 라스트 찬스로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시장에 앞서서도 저희가 여러 차례 들어본 것처럼 변동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걱정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 증시도 한 이틀 연속 상승과 하락을 오가다가 결국에는 전강 후약으로 마무리가 됐잖아요. 아무래도 FOMC 회의를 앞둔 불안감이 좀 짙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시장에서는 관망으로 좀 지켜보면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다음 주까지는 아마 좀 뭐 대부분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뭐 아직은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그 이제 거기서 생각보다 좀 속도가 좀 완만하게 나오면 금리 인상 속도가 그럼 뭐 증시는 또 환호를 하겠지만 또 예상보다 좀 가파른 어떤 이제 긴축 속도가 나오면 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이제 매수세는 좀 굉장히 위축된 그런 모습이고 사실 어제 미국도 그랬잖아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도 장 초반에 오르다가 오후에 그냥 무너져 버렸거든요. 네. 사실 뭐 특별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너질 만한 뉴스가 나온 것도 아닌데 그만큼 이제 매수가 워낙 약한 그 전형적인 그 약세장의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의 그 충격이 오늘 또 우리나라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고 한국이 또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주가도 특히나 안 좋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많이 빠졌어요. 마이크론도 한 5% 정도 빠졌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또 오늘 약간의 충격이 좀 가해지다 보니까 증시가 약한데 다만 이제 저는 미국과 한국을 너무 이렇게 연동해서 뭐 무조건 100% 미국 안 좋으니까 앞으로 안 좋다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한국은 작년 이제 여름 이후부터 중국의 그 긴축 이슈, 부동산 규제 네. 이런 것 때문에 먼저 사실은 좀 조정을 받았고 그때 또 8월 달에 카카오뱅크부터 시작해서 대형 IPO가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한국만의 특수적인 어떤 문제, 미국과 상관없는 중국 IPO 이것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먼저 손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수가 뭐 2,800을 깨거나 그런 것보다는 오르기는 뭐 당분간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안에서 바닥을 다지는 그런 구간이 전개될 것 같고 또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그 청약 증가금 환불이 오늘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 뭐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증시로 다시 유턴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특히 오늘 또 이렇게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는 뭐 개인들의 저가 매수는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수나 어느 레벨에서는 저는 좀 방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뭐 아유 다음 주에 또 FMC 있고 이러니까 뭐 기다리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지만 충분한 지금 저가 수준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아무거나 사면 안 되겠죠. 뭐 아무 기업이나 우리가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올해 좀 성장이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적과 관련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도 이제 지난주부터 실적 추정치를 이제 그 상향하는 네. 그런 보고서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저가 매수 그러니까 너무 지금 2,800 초반까지 온 상황에서 지수에 그냥 하루 이틀 어제 오른다고 해서 뭐 흥분할 필요도 없었던 거고 맞아요. 오늘 빠진다고 너무 실망하기보다는 기업과 산업에 더욱더 좀 집중하시면서 다만 이제 주의하실 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이미 너무 시세가 많이 난 고밸류 기업은 아직은 저는 피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쪽보다는 작년에 오르지 못했지만 좀 상당히 저평가돼 있지만 올해 좋아지는 그런 섹터 쪽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좀 포커스를 맞추고 그런 기업들이 오늘 같은 날 또 조정을 받는다면 네.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너무 지수보다 살 게 있으면 좀 사고 다 이제 내가 판단했을 때 아, 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뭐 굳이 급할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의 그 성향에 맞게 좀 투자하실 분들은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왜 이렇게 내리고 있는 건가요? 지금 3거래일 연속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고 이 가운데 내리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고 오늘 또 1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 보더라도 그래도 또 반도체는 상당히 선전을 했거든요. 네. 30여% 증가를 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지금 뭐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반도체하고 근데 저는 한국 반도체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작년에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연간 40%가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수익률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어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져도 아직도 수익률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삼성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의 뭔가 업황 문제가 생겨서 빠졌다기보다는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비메모리가 많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메모리 쪽이 많다 보니까 메모리는 약간 이제 가치주 성격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부진했던 거예요. 하반기에 가치주가 못 갔잖아요, 전혀. 그렇죠. 근데 성장주를 대변하는 비메모리는 성장 사이클을 타면서 뭐 TSMC도 좋았지만 미국의 유명한 그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격 부담과 성장주의 지금 불리한 환경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급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 반도체를 이제 부정적으로 보자. 그러면 사실 이건 또 너무 좀 그 미국이 갈 때면 우리도 같이 따라갔어야 정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수익률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태고 성격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좀 분리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올해는 저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분명히 반격이 나와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일단 보고 있고 삼성전자 사실 별로 오른 게 없고 네. 메모리가 일단 올해 2분기나 3분기부터 돌리거든요 가격 자체가 그래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고 이게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져요 그럼 보통 이제 6개월 앞서니까 지금 메모리가 지금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이 추세가 쉽게 꺾이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올해 가을 정도 돼야 아마 고점이 나올 거는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오히려 빠지면 이거를 그냥 겁먹으실 게 아니라 좀 어떻게 흔히 말하면 줍줍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도 저는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소부장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기업들도 동반해서 사실 못 갔어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아지면 같이 따라가는데 특히 왜 우리나라 기업들을 더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냐면 미국보다 이제 국산화 니즈가 점점 강해져요. 얼마 전에 뭐 동진 세미캠도 그 어렵다는 포토스트립 그 EUV 공정에 들어가는 강강액을 이제 제거해주는 소재 있는데 그거 뭐 국산화 성공했다는 한번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국산화가 어려운 거기도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쨌든 지금 예전에 일본 수출 규제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한국산 제품을 채택하려는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기왕이면 그런 기술력을 보여주는 그런 장비나 소재에서는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 장비를 썼다면 같은 경쟁력을 보이는 장비가 한국에 나왔다. 그럼 한국 걸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한국한테도 저는 기회가 많다. 그래서 오를 때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급락장이 또 한 번씩 계속 와요. 앞으로도 몇 번 올 텐데 그때마다 조금씩 담아 가시면 저는 네. 된다고 생각해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담아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외에도 비메모리와 관련된 기업들도 있잖아요. 예.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지금 메모리가 중심이지만 비메모리 쪽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데 국내의 비메모리와 관련된 기업들은 어떨까요? 그쪽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삼성이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주들은 삼성이나 이쪽에 집중이 돼 있는데 해외 쪽은 되게 다변화돼 있잖아요. 뭐 TSMC 그렇죠. 특히 TSMC죠. 근데 우리나라 삼성이 그동안 이제 파운드리에서는 굉장히 이제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설비 투자 금액도 TSMC에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관련된 비메모리 장비 쪽이 물론 많이 간 것도 있지만 덜 오른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삼성이 올해부터 이제 테일러시에도 공장을 증설하고 그 TSMC가 이제 올해 50조 그 연간 50조 투자한다고 하더라고요. 삼성은 반도체 다 합쳐서 30조예요.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비메모리 쪽을 더 투자 안 할 수가 없어요. 1등이 너무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본다라면은 삼성향 비메모리 특히 파운드리 쪽에 들어가는 장비 만드는 기업들한테는 굉장한 저는 낙수 효과가 생긴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반도체가 미국도 물론 빠졌지만 미국 반도체가 무너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워낙 많이 오른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많이 그러니까 워낙 작년에 퍼포먼스가 좋았기 때문에 근데 TSMC가 50% 그 설비 투자한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럼 TSMC에 공급하는 한국 기업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쪽도 당연히 낙수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은 계속 이게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설비 투자 사이클에서.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주들, 그러니까 소부장 중에서는 저는 특히 장비주는 오늘 같은 날을 이용해서 좀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기회가 저는 자주 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많이 있는데 그 후공정 회사들이 좀 많이 있는데 예. 대표적으로 뭐 PSK 홀딩스 같은 기업들이 있고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그 이 반도체 만든 다음에 이 기판 있잖아요. 기판에 네. 붙이잖아요, 반도체를. 그때 숄더볼이라고 있어요. 조그만 아, 공 네. 보셔서 그걸 붙일 때 장비가 있어야 돼요. 그걸 뭐 리플로우 장비라고도 부르는데 그런 것도 후공정.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같은 이제 레이저 마킹하거나 열 처리해주는 후공정 그 절단 장비 아니면 뭐 한미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이제 다 비메모리 쪽에 이제 관련된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되게 많이 있어요. 네. 장비주들은. 그래서 비메모리 쪽과 관련된 장비주들도 잘 찾아보시면 저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매수의 기회를 서서히 찾아볼 수 있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오늘 또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부분인데 브레이킹 시황이라고 지금 이 시각 현재 나오고 있는 종목별 뉴스에 대해서 발빠르게 또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패러다임 랩스의 김병희 대표 연결을 해보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기업 뉴스가 포착되고 있나요? 예, 오늘 장중에 그 두산중공업이 그 이집트 해수다마 시장에 진출한다는 좀 뉴스가 나왔는데요. 두산중공업은 오늘 그 이집트 대형 건설사와 그 사우디 스페인 합작사와 함께 해수다마 사업을 위한 협력 양해 강서를 좀 체결했다고 좀 밝혔습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서 각사는 이집트 스웨즈 운하 중간 지점의 자리에 항구 도시 이스마일 지역에 하루 총 100만 톤의 규모의 담수를 생산하는 사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런 뉴스와 더불어서 지금 두산중공업의 주가 흐름은 현재 시장이 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강보합권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적으로 본다면 최근 18,000원에서 한 26,000원 부근에서 박스권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지금 박스권 하단 구간에 지금 위치하면서 삼중바닥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좀 판단됩니다. 주가가 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어느 정도 좀 수반되면서 2만 원 부근을 좀 돌파한다면 좋은 흐름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이번에 나온 이집트 해수 담화 시장 진출을 통해서 주가가 한 단계 좀 레벨할 수 있는 모멘텀을 좀 마련하는 것 같다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패러다임 랩스의 김병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산중공업의 뉴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네요. 두산중공업 지금 이집트의 해수 담수화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인데 사실 뭐 이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전화 연결을 하니까 주가는 반응을 하는데 최근 주가의 흐름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고 두산중공업은 그냥 원전으로 관심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등락을 보였었잖아요. 네네. 이 부분이 좀 상승의 동력이 확실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의 매출 비중의 거의 대부분이 그 원자력 발전하고 네. 화력 발전소예요. 근데 둘 다 그래서 안 좋았죠. 지난 몇 년간 보면 네. 화력 발전소 퇴출 분위기. 거기에 원자력은 거의 뭐 마치 범죄자 낙인이 찍혀가지고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다 잊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가가 그래서 10분의 1 토막 난 거였습니다. 사실 안 좋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만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화력 발전은 퇴출된다고 하더라도 원자력에 대한 시각이 지금 갑자기 작년에 그린플레이션 생기면서 네. 바뀌었죠. 그래서 그 EU에서 텍소노미라고 녹색 분류 체계를 아마 조만간 발표할 것 같아요. 근데 EU 집행위에서 이미 먼저 공고를 했습니다. 원자력 발전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천연가스를 여기에 넣어야 된다. 그런 좀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유럽 중심으로 해서 이게 만약에 편입이 된다면 원자력 발전 투자가 저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유럽 쪽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또 두산중공업의 좀 미래 긍정적인 건 뭐냐면 SMR이라고 소형 모듈 원자로 네.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효율적인 게 작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장 무서운 게 원전 사고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사고 위험이 굉장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치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수소 전원으로 쓸 수도 있대요. 나중에 물을 전기 분해할 때. 네. 근데 이제 그게 상용화는 아직 좀 먼 얘기지만 이 뉴스케일 파워라고 미국의 회사가 그걸 만들고 있는데 그 회사 지분을 또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이제 기술력을 이미 확보한 기업 중에 하나가 두산중공업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원자력 부분은 좀 어려운 게 예측이 이게 정부 정책에서 모든 게 다 결정되니까 그걸 네. 맞출 수도 없고 그리고 뭐 정치적인 부분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3월 달에 선거 있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한 분은 원전에 반대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찬성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어느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당시에 또 주가는 급등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적인 요인도 있고 국외적인 요인이 있는데 사실 국내적인 요인은 제가 맞출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논의는 하겠지만 국외로 보면은 예전보다 확실히 분위기는 바뀌었다. 네. 두산중공업이 유리한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두산중공업 좀 이제는 그 유상증자도 이번에 했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데 다만 보유하신 분들 한 가지 이제 염두에 두실 거는 3월 4일 날 네. 유상증자 물량이 상장이 돼요. 아. 그게 8,200만 주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럼 주가가 좀 희석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때 좀 흔들릴 거예요. 그 예. 전에 그러니까 보통 이 날짜는 꼭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규모 유증 물량 앞두면은 사람들이 잘 안 삽니다. 물량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 2월 말까지는 주가가 쉽게 오르기는 힘들어요. 엄청난 네. 호재가 아닌 이상. 근데 제가 아까 3월 2일이라고 말씀드렸죠.
3월 2일부터는 이제 역으로 불확실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그때부터는 주가가 탄력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한번 좀 반등을 기대해 보자. 다만 아직은 좀 오르기는 네. 좀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또 기다려보자라고 네. 두산중공업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월 말 3월 초에 어느 정도 기회를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메모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특징적인 종목들 박소영 캐스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 메리츠 화재가 52주 신고가 금신하면서요. 현재 4% 오르고 있고 다른 손해보험주들과 은행주들도 강보합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에 이렇게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신규 진입하기에 더 업사이드가 남아 있을까요? 네, 보험주들은 저는 계속 이게 보험주를 해가지고 엄청난 수익이 날 수 있는 업종은 사실 아니에요. 뭐 성장주도 네. 아니고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은행주나 보험주 중에 꼭 하나는 편입을 해야 된다. 오늘은 오르니까 사지 마시고요. 파란 날 사시면 돼요. 어제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날 접근하시면 좋고 뭐 급 나가면 더 좋습니다. 들어가기는. 근데 왜 이렇게 하나 정도 좀 편입을 해야 되냐면 지금 물가 우려 때문에 금리를 안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는 분명히 올릴 텐데 몇 번 올리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근데 이미 우리 한국은 벌써 지금 3번이나 올렸고 하반기에 한두 번 더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반기에 올릴 때까지는 한국도 금리 인상 사이클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은행 보험주들한테는 좋을 수밖에 없고 또 무엇보다 은행 보험주들은 지난 뭐 몇 년간 주가가 크게 오른 게 없고요. 은행주들은 10년 동안 그냥 제자리 걸음하고 있더라고요. 주가가. 근데 이익은 엄청나게 레벨업을 했는데 주가는 그냥 소외를 받은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가치주 장세가 지금 왔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연초부터 아니면 연말이나 연초에 은행 보험주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률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증시가 좀 급나겠지만 정반대로 그냥 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 보험주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 보험주는 이번에 실손보험률이 결정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고 정부 정책도 좀 우호적인 것 같더라고요. 흔히 이제 우리가 나일론 환자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네. 그게 특히 백내장 수술 비용이 엄청나게 이게 청구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로 돈을 엄청나게 까먹고 있대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문제점을 개선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보험주들의 어떤 이제 손해율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고 또 지금 서울 시내에서 운전할 때 지금 50km 이상 하면 안 되잖아요. 네, 5030. 그렇죠. 예. 그것도 당연히 자동차 사고율을 낮춰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책들이 보험주한테 되게 유리해요. 근데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형사 위주로 좀 여러분들이 이 보험주들은 한번 흔들릴 때 편입을 하시면 좋겠고 다만 오늘은 오르니까 네. 조금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대형사를 봐야 할지 사실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는 또 메리츠 그룹 내 이슈도 있기 때문인지 뭐 이번 달 들어서만 거의 60% 올랐거든요. 네. 어떤 기업을 특히나 탑픽으로 뽑고 그러니까 계세요? 메리츠 화재는 사실 보험사라기보다는 예.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대주주가 이 어떻게 소액주주를 위해서 많이 그걸 이제 준 거죠. 자사주 뭐 소각이라든가.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 논외로 해야 될 것 네.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해상. 현대해상이 가장 좀 저평가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큰 회사 위주로 하시는 게 당연히 좋고 그리고 삼성화재나 현대해상 같은 경우 DB 손해는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저는 삼성화재 아니면 현대해상 쪽으로 한번 편입해 보시는 거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이 카카오 그룹주의 향방입니다. 오늘 특히나 카카오페이가 급등 양상을 나타내면서 정적 VI가 발동되기도 했어요. 이 시각 현재는 10% 급격하게 지금 어제 6% 상승에 이어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저희가 개장에서는 그래도 카카오그룹의 리스크가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추가 하락도 염두를 해야 된다 좀 보수적인 의견을 들어봤거든요. 네. 여기에 동의를 하시나요? 일단 저는 아직은 크게 가긴 좀 어렵다. 역시, 예. 아직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많이 빠진 상황에서 무슨 조그만 호재 하나 나오면요 주가는 당연히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네. 자리였어요.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카카오페이가 회사 자체 뭐 매출 성장 이런 펀더멘털은 전혀 지금 문제는 없어요. 여전히 괜찮은데 경영진 문제 때문에 폭락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지금 어쨌든 이번에 스톡옵션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재매입을 하겠다 자사주를.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또 대표자가 내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영진이 재매입을 하게 되면은 수급적으로는 좀 당연히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어쨌든 카카오가 그동안은 사실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어요. 네. 그냥 뭐 사고가 있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막 그냥 넘어갔던 것 같은데 문매를 맞아버렸죠. 이제 여론의 문매도 맞고 주주분들도 굉장히 성토를 하시고 너무 좀 안타까운 게 좀 일찍 했으면 그런 이슈 나왔을 때 바로 사과하고 자사주 매입하고
제발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냥 주가 다 폭락한 다음에 해버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유권 외양간 고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뒤늦게라도 어쨌든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하니까 반응을 하는데 한 번에 이 신뢰가 회복되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페이가 지금 뭐 결제 서비스 잘하고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분명히 이 도덕적인 어떤 신뢰도를 언제 회복하느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카카오가 알아서 자구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인적 쇄신도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카카오 지금 자체도 좀 많이 빠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카카오 그룹을 대표하는 카카오도 제가 보니까 현금성 자산이 되게 많더라고요. 꽤 많아요. 한 현금이 5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많아요? 그 돈 가지고 왜 자사주 매입 안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부채가 좀 있어요. 그 약간 이제 이자 지급성 부채 한 2, 3조 제외해도 2조 원이 넘는 자금이 있는데 그걸 지금 뭐 M&A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주주 달력이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자사주 매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돼야만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고 카카오페이나 이런 그룹주 전체가 이제 추세적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 아직은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어요. 지켜봐야 되겠다. 기술적 반등이 불가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또 신뢰를 잃은 섹터가 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제약 바이오 쪽이 그것인데 특히나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분식 회계 의혹으로 인해서 주가가 또 빠질 대로 빠진 상황이에요. 네. 이런 가운데 오늘은 또 셀트리온이라든지 한미약품과 관련해서 머크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호재성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는 이 소식으로 인해서 오르다가 지금 뭐 양사 그룹주들이 일제히 또 음봉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단발성 소식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데 제약 바이오 쪽의 투심은 어떨까요? 지금 뭘 해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호재가 나와도 이게 먹히질 않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한미약품도 사실은 최근에 뭐 큰 이슈가 없던 기업인데 네. 장 초반에 주가가 한 7% 이상 급등을 하다가 그냥 지금 보합까지 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 가지 뭐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어쨌든 오스테 임플란트 사고도 있었고 매드팩터도 좀 안 좋은 어떤 뉴스들이 나오면서 그때 하한가 거의 근처까지 갔었고 셀트리온도 지금 분식회계 관련해서 몇 년 전부터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게 아직도 지금 계속 뭐 논의 중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좀 답답한 게 왜 결론을 안 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그렇게 오래 갈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네. 결론을 자꾸 안 내니까 사람들이 더 불행하거든요. 이거 어차피 그게 뭐 분식 회계든 아니든 결론이 났으면 빨리 내줘야죠. 그러게요. 그래야 주주분들도 덜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게 결론이 나야 투자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그룹주를 사실 누가 사려고 하겠어요? 아무도 안 사요. 예. 근데 오늘 어쨌든 호재가 나왔지만 당연히 이게 갈 수가 없는 게 그런 좋은 뉴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그 분식회계 쪽에 계속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투자자들 시선 자체가 이거 결론이 어떻게 나지? 근데 또 연기한다고 하니까 네. 더 불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재료가 나와도 좀 반등하기가 쉽지 않은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증선위에서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좀 내줬으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야만이 뭐 셀트리온에 대한 뭐 우리가 투자 판단이 좀 가능한데 근데 저는 이제 그 한 보고서를 좀 본 적이 있는데 과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한번 분식회계 이슈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폐당할 뻔했거든요. 네. 19일 동안 거래가 정지됐었어요. 근데 결국엔 다시 풀려나서 좀 거래가 재개된 것처럼 셀트리온 같은 기업이 상장 폐지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설사 뭐 그렇죠. 그게 분식 회계를 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좀 빨리 내줘가지고 뭐 분식 회계로 결론 안 나는 게 제일 좋죠. 좋고 주주분들도 그러면 이제 안심을 하고 새로운 신규 매수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어찌 됐건 결론을 좀 빨리 내줘서 좀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게 좀 생각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그래도 뭐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 있는 부분이니까 진단 네. 키트와 관련된 종목들 요즘에 사실 주가의 흐름이 좋진 않아요. 진단 네. 키트와 관련된 종목도 주가가 바닥권에 위치한 종목이 상당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 키트 수요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실적 호전주다. 지금 접근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 들어봤거든요. 앞에서. 네.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아니 실적은 좋아요. 예. 그거는 뭐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시즌도 되게 싸고 SD 바이오센서. 근데 그런 논리면 그러니까 실적 좋고 네. PER 낮은 거 정말 많아요. 그런 논리면 뭐 포스코도 사야 되고 다 사야 돼요. 네, 그건 은행주 그렇죠. 더 싸요. 근데 안 가잖아요, 다들. 네.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참 불편한 건데 다 피크아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SD 바이오센서, 시즌 좋은 기업들이에요. 진짜 돈 잘 벌고 뭐 진단키트 수요도 여전하고 이게 네. 코로나가 당장 종식될 수 없잖아요. 그럼 수요는 계속 늘어나요. 또 개발도상국에도 계속 뿌려질 거고. 근데 시장이 이제 자꾸 이쪽을 안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점은 지나간다 이거예요. 아, 그건 결국엔. 그렇죠. 결국 네. 언젠가 꺾일 거 아니냐. 이걸 보는데 섣불리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HMM도 주가가 안 가는 이유가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계속 올라요. 맞아요. 주가 안 갑니다. 왜냐? 사람들 내리 속에 이거 결국 꺾인다. 이게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진단키트 주주분들 되게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아니 숫자는 이렇게 좋은데 주가 안 가니까 굉장히 이게 좀 속이 터지실 텐데 시장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보다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한국은 항상 피크아웃, 네. 미국은 피크아웃 없다. 이 논리 때문에 항상 할인받는 건데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해서 여기서 더 빠진다 이거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돈 잘 버니까 많이 빠지기도 했고 다만 올라가기 위해선 모든 투자자, 그러니까 시장을 바라보는 이 진단키트를 바라보는 투자들의 머릿속에 얘는 피크아웃이 아니구나. 더 성장하겠구나. 그건 좀 힘들 것 이거를 같네요. 보여줘야 돼요. 네. 근데 그게 보이질 않으면 주가가 추세적으로 오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그때는 실적이 나올 때가 아닌데 주가 네. 몇 배씩 갔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성장하겠구나. 근데 그때 이제 또 한번 반영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단키트 쪽은 그냥 계속 박스권 옆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짚어주셨습니다. 이 밖에 특징적인 종목들 알아볼까요? 박소영 캐스터. 네, LG 생활건강의 4분기 실적 논란에 이어서 화장품주들 전반을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저점을 형성한 후 연이틀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3일째 반등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도 이와 함께 2%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화장품주들 이 악재는 선반영한 걸까요? 네, 화장품주들은 이제 그냥 저는 매는 다 맞았다. 그러니까 온갖 악재가 다 쏟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더 나쁠 건 사실 없는데 주가가 이제 악재가 다 나왔다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추세 반등이 나와야 이제 의미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확인할 게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LG생활건강이 빠졌던 이유는 이제 저는 한 큰 틀에서 두 가지 같은데 중국의 그 공동부유 뭐냐면 사치세 부과한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고가 화장품이나 비싼 제품에 대해서 이제 양극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이런 것 때문에 좀 여기다가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고가 명품 같은 거 못 사게 좀 소비를 줄여버리겠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귀주 모태주도 폭락을 했어요. 이 백주라 그러죠. 비싸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두들겨 맞았는데 다만 이제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사치세가. 근데 LG생활건강도 후라는 브랜드가 정말 중국에서 고가에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타격받으면 어떡할까. 그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면세점 매출 비중이 꽤 높은 편인데 중국의 따이공들이 한국의 면세점에 와가지고 보따리상들이 LG생활건강 아모레 거를 싹쓸이 해가지고 중국에 갖고 갔어요. 네. 그래서 돈을 벌었는데 그게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왕홍이라는 이제 그 인플루언서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SNS에서 유명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유튜브나 자기 채널 통해서 광고를 많이 받아서 해주거든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광고를 받으면 엄청나게 판매고를 올린대요. 광고비도 비싸죠.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이 탈세 혐의로 이번에 이제 적발이 된 것 같은데 예. 세금만 뭐 몇 천억을 내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광고를 해서 그 제품을 그러니까 따이공을 한국에 보내서 면세점에 사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면세점 매출이 이번에 4분기 실적에 이제 안 나온다고 지금 이번에 IR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LG생활건강이 실적 발표 전에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면세점이 지금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빠진 건데, 근데 어쨌든 이제 다 반영은 됐고 우리가 이제 기대해야 될 건 뭐죠? 이제 면세점에서 기대를 할 게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그럼 중국인 관광객이 오면 돼요. 근데 지금 못 오잖아요. 못 오죠. 근데 언제 올까요? 가을엔 오지 않을까요? 이제 오미크론 정점이 지나가면. 그렇다면 가을에 정말 그런 것들이 풀린다면 화장품주들은 이제 역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계열로 보면은 봄까지는 좀 힘들어요. 네. 3, 4월까지는 견디시되 여름 지나면 그게 그러니까 앞으로 잘 보셔야 될 거는 화장품주 보실 때 오미크론 언제 완화돼서 위드 코로나 갈 것 같다. 해외여행 갈 것 같다. 이 신호가 나오면 여행 항공주만 보실 게 아니라 화장품도 한번 보셔야 돼요. 왜냐면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화장품주들을 한번 좀
그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아직은 가기 어렵습니다. 추세 반등 힘드니까 관망하시되 그 포인트가 언제 될지 한번 계속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면세점과 그리고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같은 맥락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리오프닝주도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화장품, 면세점 아니면 뭐 항공 여행은 좀 멀어요 아직. 네. 좀 시계열이. 그래서 이쪽은 아직 급할 건 없고 다만 지금 담을 건 국내 쪽. 국내 호텔 회사. 국내 호텔 잘 돼요 사람들이. 네. 예, 오히려 많이 가니까 백화점, 편의점. 얼마 전에 BJF 리테일도 급등한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 강원랜드도 괜찮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국내 레저 쪽과 관련된 소비 쪽과 관련된 건 먼저 좀 접근하시고 그리고 제가 특정 ETF 좀 말씀드렸으면 그러긴 하지만 이거마저도 그냥 나는 종목 고르기 너무 힘들다. 그럼 타이거 여행 레저라고 있어요. 여행 레저 예, ETF가 ETF가 있어요? 있어요. 그거 다 담아놓은 음. 예, 해놓은 건데 그냥 그거 지금부터 담으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 종목 너무 많아서 나 복잡해. 그러면 네. 그냥 ETF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 어느 시점에 위드 코로나 가게 되면 주가는 크게 올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ETF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점은 저점일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오늘 올라왔던 것이 솔리드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며칠 전에 52주 최저가를 찍는 등 5G 여전히 좋지는 않은데 오늘 증권사에서 그래도 4분기 실적 괜찮을 것이다, 유망하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5G 중에서도 솔리드가 또 유일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사실 뭐 메타버스 시대가 개화를 하려면 자율주행 시대가 개화를 하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5G지만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투자도 미국 측에서는 많이 하지 않는 것 같고 코로나의 네. 영향도 있는 것 같고 언제쯤 좀 괜찮아질까요? 그러니까 이 똑같아요. 여기도 네. 5G가 어떻게 보면 IT 쪽으로 볼 수 있는데 위드 코로나 수혜주예요. 음. 기지국 설치를 못 해요 지금. 이게 그렇죠. 오미크론 때문에. 근데 이제 긍정적인 건 뭐냐? 그 며칠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3월 달부터 영국은 제한 풀어버린다. 마스크 벗고 다녀라. 네. 그러니까 오미크론 걸리든 말든 이제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영국이 그렇게 나서면 영국의 기지국 건설이 재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미 삼성도 보다폰에 한번 그 통신 장비 납품했던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열릴 가능성이 있고 미국도 아마 순차적으로 그런 것들이 가셔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해외 쪽 수주가 전 늘어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간 문제다. 네. 통신 장비 가는 건 다만 지금 당장 뭐가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정확하게. 그렇죠. 그래서 좀 시간은 필요한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작년에 너무 안 좋았어요. 통신 장비 이미 안 좋은 그 흐름들을 다 선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통신주들은 앞으로 실적 좋아질 기업이 보인다면 오히려 지금은 조금씩 모아갈 때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전장 라스트 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공략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죠. 박소영 캐스터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 공략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롯데 정보통신 가지고 오셨네요. 지금 가지고 오셔서 보니까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네요. 네. 연말부터 저점 찍고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전기차 충전과 관련해서 상당히 기대감이 있는 모양이죠.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롯데그룹의 이제 SI 업체라 그래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 담당 업체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성장을 못 해가지고 주가가 되게 부진했었어요 작년에. 뭐 네. 클라우드 사업도 하는데 근데 이제 작년에 저는 주가가 부진한 게 일단 마음에 들어요. 작년에 안 갔기 때문에 올해 기회가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기차 충전기 얘기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도 이제 의무적으로 충전기 설치, 그러니까 이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의무적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그렇죠. 되고 구축 아파트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인프라를 이제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특히 전기차 충전기 업체 중에 중앙제어라고 있어요. 국내 매출 2위 업체입니다. 이 회사 지분을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기 시장은 앞으로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롯데정보통신의 가치는 좀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성장주들이 힘들긴 하지만 올해 연초에 보면 2차 전지 장비사들이 엄청나게 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충전 시장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붙고 전기차 깔리기 시작하면 결국엔 그 뒤에 충전기도 많이 깔아놔야 돼요. 충전기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스마트폰 쓰지만 기지국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럼요. 그런 것처럼 전기차 충전소 없으면 그냥 전기차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메타버스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 이 회사도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작년에 오른 게 전혀 없어요. 어. 그러니까 뭐냐면 칼리버스라는 그 메타버스 그래픽 제작하는 기술 업체를 인수를 했는데 네.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 인수했잖아요. 그렇죠. 블리자드 인수한 게 게임 때문이긴 하지만 게임 그래픽 향상을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개발자들이 되게 많아요. 이걸 이용해서 메타버스 플랫폼 만들 때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인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 그래픽 제작 기술, 메타버스에도 그래픽이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 칼리버스를 인수하면서 이쪽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전 전기차 충전, 메타버스 이쪽 그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배경은 사실 M&A를 정말 잘해서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도 요새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와요. 롯데정보통신 둘 다 M&A를 한 겁니다. 네. 자기가 키운 게 아니라 외부 업체 지분을 산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현금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금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제발 현금 놔두지 마시고 M&A를 하시든지 안 할 거면 자사주 매입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다 묵혀놔요. 맞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주주가치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롯데정보통신은 그 현금을 이용해서 M&A 하는데 엉뚱한 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롯데정보통신 주가 뭐 그 사실 요새 올랐지만 작년에 비하면 오른 것도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보니까 딱 상단이 좀 막혀 있는 듯한 막혀 느낌이 있어요. 나거든요. 네. 이 부분이 상당히 레벨업이 가능하다 이 그러니까 정도까지 보세요. 그동안 성장이 그러니까 예. 성장주는 같은데 뭔가 성장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요소 네. M&A를 통해서 저는 한번 뚫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망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